달밤의 솔밭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현송월을 의미하는 음어라는 거예요. 송월. 달밤의 솔밭길을 거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만큼 현송월의 그 가치가 지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택시를 여러 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기서 이제 달러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권을 지금 현송월이가 좀 차명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다. 저희 이만갑에서 어떤 이야기를 딱 꺼내면 에이 설마라고 했는데 3주 후 또 6주 후에 되면 이만갑에 있던 게 진짜 현실이 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위험하고 어쩌면 북한의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까지 불렀어요. 오늘 단독 특종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초대형 비리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북한에서 비리 스캔들이라고 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네. 장성택 네. 비리 사건과 처형, 그 앞에 있었던 장수길과 이영화 측근들 공개 처형. 그 이후에 누가 감히 이런 초대형 스캔들을 터뜨릴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궁금해하시죠? 터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알만한 인물들이 엮인 그런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캔들이 김정은 귀에까지 들어갔고 북한 주민들도 아름아름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 특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고영 박사님입니다. 고영 박사님입니다. 고영한 거 명한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양에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위층의 소식을 알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평양에서는 고위층들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상 밑에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도청 강도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높은 간부들이 해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임플란팅을 하도 나오든가 뭐 뭔가 치료받으러 나오고 불면증 치료받으러 나오면 외국에는 우선 도청기도 없고 또 저녁에 위스키에다 소고기 불고기 딱 하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핵심의 이야기 북한에서 못했던 근질근질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를 좀 더 첨부를 하게 된 북한의 또 특수한 충성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간부들이 당 중앙에 이제 얼마 정도 바쳐야 되는 그런 할당제가 있는데 사실은 충성 자금의 핵심은 부정부패로만 가능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간부가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거는 이제 비리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그걸 다시 위에 간부에게 올리고 당 중앙까지 가면은 결국은 그 비리의 핵심에는 우리 김정은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은 뭐 제가 보건된 거의 한 90%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요. 장관 월급이 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총리 월급이 9,000원이래요. 국수 3그릇 값이면 총리 월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적당히 알아서 먹어라. 서로 사이좋게 먹는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이것이 이제 부정부패가 이제 전국에 만연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니 월 제일 짧은 2월 기준으로 봐도 2월 기준으로 봐도 국수 3그릇이면 뭐 오전은 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2시 이후로 어떻게 하나? 2시 이후로 2월 말까지 어떻게 하나? 계산법이 다. 그럼 그거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오후부터 이거 걱정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근데 이 북한이라는 시스템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청탁의 목적을 갖고 돈을 건네면 뇌물죄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이런 비용이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우리나라인데 뭐 다 만연한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대노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김정은이 엄청나게 붕괴한 일이 있거든요. 짭정은 씨가 한번 이거 감정이 에서도 연기로 갑니다. 그래 그날에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고 왔어.
내래 최근 몇 년간에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어.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어. 이러한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 쪽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능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읽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다. 되게 강한 노조인데. 이거. 이게 실제 북한 김정은이 현지 지도 가서 김정은이 내각 총리 등 관료들을 모아두고 실제로 김정은이 후대에게 승질내고 짜증내면서 질책한 내용을 북한 매체가 그대로 읽어준 내용이에요. 정식으로 매체에 나온 얘기라고요? 나온 얘기를 우리 짭정은이 정말로 메소드 연기를 담아 재현을 한 건데 대박이다. 들어보면 정말 화난 게 느껴지잖아요. 김정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뭐예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먹은 게 너무 많다. 두 번째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 최측근들이 나도 모르게 돈을 해먹었다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인지했기 때문에 이같이 대노를 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을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측근이라는 돈인데 그렇죠. 혹시 제 측근 중에 이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이? 누구네? 어이? 누구네? 김여정이 아닐까. 여동생이.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노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종민 씨의 궁금함과 여러분의 궁금함 풀어드리기 위해서 고영한 박사님이 지목한 이 부정부패 온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자,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여자네.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여자네. 여자야. 여자네. 첫 번째 비리 스캔들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김정은의 최측근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성입니다. 나는 딱 머리 모양 보니까 알겠네. 최선희. 최선이 왜냐면 외국상. 외국도 많이 다니고 해먹자고 맘먹으면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머리 모양도 최선희. 자 일단 사진부터 공개할게요. 유나 씨가 누군지 한번 맞춰. 저요? 그래. 우리 다 조용히 하자. 전직도 이만갑 가족이니까 사진을 공개. 사진을 공개.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진이 바뀌질 않네. 옛날에 나왔을 때나. 그때 그 사진이에요. 개설감도 없네. 정말. 한송월. 정답입니다. 자, 바로 현송월이고 직책은 뭐 아시다시피 조선노동당 함정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이런 북한의 몇 안 되는 고위직 여성이 도대체 어떤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명, 죄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다 죄명.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좀 충격적인데 불법 청탁. 두 번째 뇌물수수. 세 번째 차명회사 운영.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 세 가지가 별개의 죄가 아니거든요. 차명회사를 운영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으면서 불법 청탁을 들어주는 이게 일종의 부정부패의 가장 큰 한 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김정은의 최측근인 현송월이 저질렀다라는 얘기라 전 사실은 이 인터뷰 보고 굉장히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이 정도면 이거 압수수색 받아야 돼요. 사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행 못 나가고. 예, 예, 예. 저 뒤에 군인들보다 앞에 있었어. 병원 들고 다녀. 항상 저렇게. 야 옛날 가수 때구나. 내 솜씨 정말로 본 게 같다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 보고 춤 맞춰려래요. 온스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주체 문화예술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기 위하여 힘차게 진군 떠 진군해 나아갑시다. 군복을 입고 있네요. 네, 군복 입고 있다는 거는 군사 칭호까지 받았다는 거죠. 백마 탔어요. 저 여성이 왜 소문이 났는가 하면 문화예술계의 마당발. 그러니까 친구가 후배가 있는데 무슨 사건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검열이 규율조사부에서 검열이 붙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언니. 그래? 알았어. 전화 걸어줘. 아이 뭐 충실한 동무인데 뭐 약간 실수를 범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죠 뭐. 누군데? 현성월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깔아 뭉개면 그때 이제 돈이 오는 거죠. 돈이 오는데 북한에서 통용되는 돈이 최근에 통용되는 돈이 3,000불까지는 그건 뭐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윤활유. 근데 이게 3만 달러가 넘어간다. 이건 뇌물이 되는 건데 그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술계에서 성공했다 하면은 정말 유명한 음악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음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뒤에서 거위급이 뒷배를 봐줘야 되고 정말 몇천 달러의 거액의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는 현성월이가 음악단 단장이었어요. 그때 모란봉악단, 청봉악단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은 그런 비리 청탁 비리들이 생기고 이제 현성월이 챙긴 그런 돈들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악단이면 네. 악기를 잘 다룬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이런 다재다능한 끼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뇌물로 들어가요? 이제 유나 씨도 근데 이제 뇌물과 뒷배가 진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모란봉악단 갈 수 있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11살 때 진짜 그 음악 학원에 들어가려고 그 시험을 봤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음악 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야 우리 집 쪽에는 예술계에 뒷배가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11살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마지막에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서 알아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뒷배가 있고 또 200달러 이상은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적어서 200달러 이상. 200달러 안 주셨구나. 네, 그러니까 제 순위가 없어서 저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100불 한 배짜 우리 돈으로 뭐 한 10만 원. 13만 원 뭐 이 정도니까 뭐 200불 해도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단순 계산으로 하면 월급을 보통 이제 3,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00원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5,000원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00불이면은 무려 14년을 모아야 100불을 모을 수 있어요. 14년을 모아야 100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반 주민들은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지고 사는 주민들은 맨날 근근히 먹고 사는 그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뇌물을 적어도 거론할 수 있으려면 달러를 만질 수 있는 달러 수입을 만질 수 있는 달러로만 통용이 네, 되니까. 그것도 자기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뇌물 비리 구조에 같이 들어가서 받아서 그거를 위에 고이다 그러잖아요. 북한 말로 고인다 그러잖아요. 상납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한때 평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평양은 3명의 여자가 이끈다. 김여정, 이설주, 현성월. 맞네요. 그래서 평양은 여인천하다. 심지어 그 아까 지금 말 타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거의 백두혈통급이라는 소리예요. 예. 김정은의 눈에 비친 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진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검열 같은 거 막는다는 거 그거는 목을 내놓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검열을 하는데 검열하지 마. 이러면 북한에서는 말하자면 검찰총장 보고 하지 마. 하지 마. 큰일 난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이라는 게 핵심 실세다 뭐 이게 절대 권력자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송월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2021년 4월에 김일성 생일 맞아가지고 이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러 일행이 갔는데 현송월이 나란히 그 패밀리들하고 나란히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왜 있냐고 여기. 그래서 결국은 김여정이가 최고 실세였기 때문에 한동안 북한 노동당 간부들 사이에서 모든 길은 여정 동지로 통한다. 뭐 뇌물을 하든 인사청탁을 하든 거기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설주와 함께 이제 현송월이가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낀 거예요. 그래서 현송월 가지고 이제 최근 나오는 정보에 보면은 달밤의 솔밭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현송월을 의미하는 음어라는 거예요. 송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위 간부들 사이에 은어로 이제 야 달밤의 솔밭길을 거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만큼 현송월의 그 지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유나 씨, 그 예전에 왔을 네. 때 그 나와서 듣던 현송월하고 네. 지금 현송월 들어보니 어때요?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뭐 악단의 느낌이고 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야 백마 타는 사진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고 싶으세요? 말한테 미안해서. 저는 말한테 미안해서. 하면 낙타가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문고리 권력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북한만 케이스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권력자 옆에 이제 그 문고리 권력이 생기고 네. 그 문고리 권력이 이제 비천한 출신인 경우에는 거의 100%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성별은 남자예요. 효종 때 장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요즘 그 드라마 다른 방송이지만 인연 혹시 보시나요? 인연. 네. 사극. 네. 남궁민 나오는 거 팬. 정말 밉다. 드라마는 이장현으로 나오는데 네. 실존 인물이 장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100%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 역관이에요. 트랜슬레이터, 통역관. 이 장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병자호란 이후에 소련세자랑 복림대군이 중국 그 심양으로 끌려가잖아요. 네. 10년 동안 거기서 이국 땅에서 생활할 때 복림대군의 베스트 프렌드가 돼준 거예요. 통역이 필요하니까 장현이. 당연히 고마웠겠죠. 복림대군 입장에서 유일한 장현이. 친구죠, 진짜. 같이 그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그렇지. 돌아와서 어찌어찌해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됐어. 왕이 됐어. 고맙겠지요. 대박이죠, 이거는. 장현. 이거는 대박이죠.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다 커버쳐줘요. 장현을 건드리지 말라. 해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중인이잖아요. 양반 아니에요. 저기 내 여조카가 있는데 여조카를 좀 궁에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조카를 보내가지고 궁녀 후궁에서 왕비 중전마마까지 올라갑니다. 궁녀 후궁에서 왕비 중전마마까지 올라갑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장현의 그 여인이 바로 장현의 친족하였던 장희빈이에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성별만 다를 뿐이지 지금 현송월과 그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었던 장혁과 거의 싱크로율 100%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 유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어떤 친구로서 전화 통화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이고 그 외로움을 달래줬던 사람이고. 지금 우리 김진 기자가 뽑아준 이 제목 혐의점 중에 이거 걸려요. 차명회사 운영.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의심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겸직이 안 돼요. 특히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은 사실 지방당 간부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건 가능하거든. 자기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지 사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이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나누는 이윤을 현송월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송월뿐만 아니라 북한 당의 군의 높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먼 친척이거나 자기 친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들이거나 이거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자금은 돈 들어온 거로 여기다 맞춰서 맞춰줘요. 네. 초기 자본은 뚫고서 나오는 이유는 내가 다 가지는 거죠. 거기서 단물은 빨아먹고 있으면서 결국은 책임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돈을 제대로 안 바치면 대체 몰라. 자 검열 좀 해봐. 그럼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또 나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차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북한 당정군 핵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네, 네. 이제 북한에서
가장 요즘 핫하게 이제 돈벌이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택시 사업이에요. 그래요? 이권에 개입할 수 택시요? 있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KKG 그룹이라고 KKG라는 브랜드를 단 택시 회사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으로? 네, 약간 이제 그 붉은색 기운이 나는 중국산 차량을 갖다가 택시 영업을 하는데 사실 지금 북한 주민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으로 이제 택시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한 2,500대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데 뭐 광복거리 상업 중심, 옛날에 광복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앞에도 택시들이 이제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접경 도시에도 우리가 보면 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데 이 택시들이 달러를 주로 받아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대당 한 500달러 정도씩 이제 기관에다가 상납을 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지금 택시를 여러 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기서 이제 달러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권을 지금 현송월이가 좀 차명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다. 아니 한 달에 500달러를 낸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번다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번다니. 어머, 아니 9,000원을 버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택시 기사라고 하면 진짜 인기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이 택시 기사들이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택시가 진짜 원활하게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 택시들이 뭐 하루에 잘 벌어서 100달러 이상을 벌 때도 있어요. 잘 벌어서. 하루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제가 있을 때는 진짜 결혼 대상으로 상대로 1순위, 2순위가 택시 기사, 운전기사였어요. 그 정도. 네. 그만큼 이제 하루에 돈을 많이 벌고 기본 요금이 타게 되면은 2달러 이상이거든요. 와 비싸다.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2달러예요. 그럼 제가 뭐 100m 가도 2달러를 내야 되고 당연히 뭐 북한 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다 그냥 달러로 지급을 하는 그런 추세였고 택시 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었어요. 와 총리보다 훨씬 수입이 많네. 이게 500달러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 65만 65. 원, 70만 원 뭐 기껏해야 그렇게 되니까 뭐 큰 돈이 아닌데 북한 돈으로 500달러면 한 430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430만 원이면 한 개 기업소, 중간 기업소 한 달 전체 근로자 월급 액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고 이걸 우리하고 계산을 하면 5, 60만 원? 아이고 택시기사가 한 달에 5, 60만 원을 뭐해? 근데 북한 돈으로 하면 400만 원이 넘는다. 총리 월급이 9,000원인데 400만 원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택시 그러면 북한 택시도 할증이 좀 붙나요? 네, 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할증이 붙어요. 2배로 붙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거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11시부터는 대중교통이 다 끊겨요. 평양시가. 그리고 다 가로등도 다 전봇대 그것도 다 끄거든요. 그때부터 할증이 붙어요. 2배 이상으로. 2배 이상. 네. 가로등은 그럴 때 키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같이 안 꺼. 그리고 1호 도로가 있어요. 전봇대는 1호 도로만 그 불이 다 와 있고 1호 도로가 아니 2호 도로 이런 데는 다 불이 정전되어 있어요. 불이 다 꺼 있어요. 11시부터는. 그러니까 아무튼 택시는 탈 사람은 다 타네요. 그렇죠. 사실 택시는 그렇게 타는 그 교통 수단이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들이 돈을 이렇게 잘 번다는 건 네. 결국 택시 회사들은 돈을 더 잘 번다. 더 잘 번다라는 게 될 거고 그렇다면 택시가 돈이 된다는 걸 알면 북한에서 수많은 권력층들이 택시 회사를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리 문고리 권력의 핵심이라지만 현송월이 바지 사장을 두면서까지 택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야 현송월이가 저 위원장 곁에 가서 온갖 문화 사업을 다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그 택시 회사도 그것까지 자기가 바지 사장 내세워서 다 해먹어 라는 얘기가 고위급들을 통해서 불만 사안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현송월이 택시 회사를 먹을 수 있었냐? 직접적인 문고리가 아니라 그 집 주인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그걸 리설주가 뒤를 봐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북한에서 돈이 모이는 사업은 누가 다 관장했습니까? 장성택. 그렇죠. 그런데 이 택시 회사 사업도 장성택이 관할하던 사업 중에 하나였대요. 장성택이 총살되고 나서 장성택의
조카인 최웅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카 사위인데 최웅철이 장성택을 대신해서 이 택시 운영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 최웅철 조카 사위까지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리설준의 집안으로 이 택시 회사 운영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북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처갓집 챙겨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가 쪽, 리설주 쪽에게 이 택시 사업 운영권을 챙겨줬는데 이 택시 운영권을 리설주가 나서서 현송월에게 넘겨줬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영부인 리설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함부로 못할 수 있는 처갓집인데 그 리설주가 넘겨준 택시 사업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현송월에게 직접 넘겨주는데 거기에 아무리 높은 간부들이라도 직접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가 아예 없는 분위기다. 아니 근데 이설주하고 현송월 둘의 사이가 좋나요? 왜 택시 회사 그걸 넘겨준 거예요? 처음에 로얄 패밀리 외에 김정은한테 스위스에 있는 김정은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오직 현송월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해당 기관들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데 어쨌든 각별한 총애를 받고 각별한 신임을 받고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부인이 한꺼번에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투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 그거는 정말 질투는 칠거지약이야. 진짜 칠거지약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어디 지도자한테 감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설주도 어느 정도 일은 눈을 감는 것 같고 이설주하고 현송월 사이에 같은 악단 선후배 관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어요. 둘 사이에. 그럴 바에는 자기가 믿는 그런 사이인 현송월이 가까이에서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속편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설주, 김여정, 현송월 이렇게 3명에다가 사실은 제일 이 3명보다 속편한 건 이제 김주애겠죠. 주애가 잘못한다고 뭐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속편한 거고 사실 여정이도 보면은 뭘 좀 잘못해도 그냥 싫은 소리 한 소리 듣고 마는 거고 이런데 이설주하고 현송월이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설주는 특히 또 그 김정은의 생모였던 고용희의 그 김정일과의 관계를 보면 생일 때 보면은 장군님 뭐 어쩌고 이러면서 충성맹세문을 읽잖아요. 장군님을 위해서 평생 뭐 충성을 다하겠다고. 장군님과 함께 기쁨도 영광, 슬픔도 어쩌면 영광.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고 지도자와 그 분. 거기다가 또 자기 그 본가가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처가가 그렇게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권이라는 부분에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제약이 있어요. 말 나오잖아요. 그 구설오르는 거는 이제 차단하는 데는 현송월이 제일 믿을만하고 저는 현송월은 이설주한테 잘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번째 김정은의 최측근 인물. 또 있어요? 현송월 말고? 현송월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오 남자다. 왜 이렇게 많아? 이번엔 남자고 중년의 남성의 실루엣처럼 보이죠? 자, 이번에는 좀 난도가 있어서 종민 씨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만감의 MC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안 보이던데? 김정은의 최측근 중년의 남성 중에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 사진부터 공개하시죠. 사진, 누굴까요? 공개하시죠. 사진, 누굴까요? 이게 누구예요? 자, 이름과 지책을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리선권,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막말을 아주 찰지게 하기로 유명한. 혹시 우리나라 회장님이 냉면 먹으니까 그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 맞습니다. 아, 진짜 건방지더라. 평양 정상회담 당시 리선곤 북한 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넘어가냐고 면박을 준 사실이 비롯했습니다.
정말.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질문하고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무례를 당신이 얘기한다고요. 기세가 와. 이 리성군이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은 정확한 생년월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남북 회담의 북측 대표로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이게 거물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개성공단이 자리 잡을 때 이른바 그 삼통이라고 하거든요. 통관, 통신, 통행을 이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세팅을 한 사람이에요. 외교관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이것도 파격이에요. 그리고 별다른 업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통일전선부장이 되는데 통일전선부가 뭐냐면 조선노동당에서 그 대남 사업을 다 쥐락펴락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모든 정점이 한 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길이가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기요? 뭐 리성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한테 막말, 말폭탄으로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인데 사실은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정도 용인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남측의 기선 제압을 위해서 세게 나가라 이런 주문이 이제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북한에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러 이 대한민국 기자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 기자단에게 북한 강요 중에서 가장 오만방자하게 대하기로 1등이 리성군이에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권력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의 직책보다도. 또한 문고리 중에 한 명으로서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옛날 차지철 같은 캐릭터네요. 그렇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근데 되게 그런 캐릭터들이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말로가 좋지 않은데. 그럼 리성군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뭘까? 뭐야? 혐의. 네. 혐의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취업 비리, 입시 비리, 병역 비리, 살림집 배정 비리, 입당 비리. 잠깐만. 이거 혐의가 이게 비리백화점. 이거는 약간 살림집은 뭐야? 살림집. 자 보세요. 취업 비리와 입시 비리 이 두 개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2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병역 비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치 비리, 입당 비리에 살림집 배정, 이 부동산 비리거든요. 부동산 비리까지 나오면은 할 수 있는 이 경제 사범 가운데서의 어떤 이 권력형 비리와 꼼수를 다 지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요 네 개는 한 세트예요. 학생 때 입시 비리, 그다음에 학생이 장성해서 청년 때 취업 비리, 그리고 군에 입대할 때 병역 비리, 그리고 최종 조선 노동당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입당 비리는 한 세트인데 보세요. 원하는 학교에 넣어줄 수 있고 군도 원하는 부대에 배정시켜줄 수 있고 원하는 직업소에 넣어줄 수 있고 입당까지 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리성군의 파워 너무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입시, 뭐 취업, 병역, 심지어 살림집에 끝에 그 병역과 입당 비리까지 이거 돈이면 다 되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전부 가능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전부 가능합니다. 성주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본인은 가능합니다. 로코필이야. 네. 전부 가능합니다. 당연하지. 난 지금 우리한테 온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 전부 가능합니다.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스러워해. 친구들 말로 정말 다 쌉 가는? 네, 다 쌉 가능. 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병력 비리예요. 저희 한국 남자들 걱정하는 게 군대잖아요. 18개월. 북한은 10년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 가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 그 돈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 나갈 쯤에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아들은 군대에 잘 배치됐냐 하니까 안 갔대요. 안 갔대요. 어떻게 한 거야? 북한에서는 신체 검사할 때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신체를 보고 나가지고 설명서 같은 걸 해주는데 거기다가 전염성 간염을 딱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벌려놨잖아요. 아들은 뭐 첫째 아들은 어디 맡고 둘째 아들은 어디 맡고 지금 북한의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인당 얼마? 진짜요? 네, 진짜. 네. 와, 얼마? 그래도 한 뇌물로? 네, 뇌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군 면제? 네, 군 면제, 뇌물로. 만달러? 누구한테 주느냐인데 의사한테 줬어요. 이상. 500. 1억은 내야 할 거요? 아니, 500불. 1억. 500불. 얘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져야 돼요. 1억 1인당 5,000불. 5천을 해가지고 5,000불. 네, 그래서 둘 10,000달러. 저희 이제 한 1,360만 원 정도 되죠. 현재 이제 환율로. 20대를 돈 주고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사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알려진 거는 군 면제 이렇게 받는 게 보통 한 900불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 알려졌거든요. 이 사람처럼 5,000불을 준 거는 의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 자기가 1,000불을 먹더라도 4,000불을 입막음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거는 돈 있으면 너도 나도 다르잖아. 노동당원이라고 하면 북한은 한 300만 명이 되는 거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노동당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노동당원에 들어가는데 노동당원에 들어갈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약간 신원조사 비슷한 걸 해요. 네. 신원조사 비슷한 것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 명이 보증을 해야 돼요. 입당 보증. 아하. 모든 사람 당원들을 할 때 저한테 입당 보증인이 있어요. 저는 외교관. 입당 보증인은 자기 간부 문건에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탈북을 하잖아요. 그럼 입당 보증인도 당연히 쫓겨나서 지방의 노동자로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입당 보증을 함부로 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친척 중에 좀 멀긴 하지만 한 6천쯤에 뭐 탈북자가 있든가 아니면 뭐 경제범으로 교화소에 들어가 있든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내가 입당 보증을 서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은 또 당장은 먹고 사는 게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오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런 것이 있지만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놓고 보면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 매일 아침 초상화를 가서 닦고 동상을 가서 닦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위험의 어떤 크기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이 내고 100년 동안 모아도 못 모을 이 월급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리성건한테 간다고 하니까. 다른 비리들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입시 비리, 뭐 취업 비리. 근데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살림집 배정 비리? 살림집을 배정해주는 비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실 북한에서는 집을 이제 주민들에게 나라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리성건처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뇌물을 받고 주민 뭐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입주권을 주고 또 김정은이 또한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살림집을 주기도 나눠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리춘이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가 1호 아나운서이거든요. 근데 그 아나운서에게 뭐 최근에도 그 TV에서 나온 것처럼 살림집을 배정해 주기도 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춘희 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어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친오보이 심정으로 전깃빛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순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투자금이라는 거를 내는 거예요. 집이 아파트가 서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그 기초금을 미리 덜을 내야 내 순위가 그래도 딱지 같은 거죠. 우리나라 딱지. 그걸로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위만 조금 올라가게.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려면 웬만한 핵심 권력에 가깝지 않으면 부동산 비리를 저지를 수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개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알 수 있고 이거를 돈을 뒤로 받는다라는 건 정말 소수의 몇 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리선권이 이 부동산 개발 비리의 뇌물도 받는다 이거죠. 오늘 김진 기자의 어떤 어조를 보면은 이 기회에 오늘 리성건을 완전히 날리겠다는 거. 자, 근데 리성건 같은 사람에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제 살림집을 배정받겠다. 사실은 뭐 조금 기다리면 늦게라도 이제 뭐 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배를 좀 주면서
좋은 살림집을 배정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세권이다 무슨 뭐 학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 근처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슨 세권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달라지는데 북한에도 그런 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세권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딱 찐부자와 증산층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찐부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어디요? 보위부나 안전부 간부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 근처로 이렇게 파워 피플들이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찐부자는 자기 부를 지킬 수가 있고 그들만 리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류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장 근처로 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 가게 되면은 입어보고 이 옷 주십시오 하면은 창고에서 꺼내 주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벌크로 해가지고 장마당 근처에 있는 집에다 그걸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이 옷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피팅 해보시겠어요? 그럼 피팅룸을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권이라 해가지고 장마당 주변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비싸고요. 그리고 그 집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장사해서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창고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유나 씨는 네. 그러면 집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세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세권 봐야 되고요. 장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네, 장세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좀 층세권이라고 연령대층 몇 살층이 좀 이렇게 함께 하는가. 지금은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귀염둥이 그 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7층에서 김치 부침개를 한다. 그러면 아유 너희 부부가 뭐 이런 거 먹겠니? 이랬고 따뜻한 거 해다 주시고 1층에서 뭐 이렇게 도토리묵을 쑤신다. 아유 이 젊은 부부가 도토리묵 맛있는 거 뭐하라? 다 갖다 주시고. 네, 약간 제일 막내 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연령대층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귀염둥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 현송월에 비하면 리성권은 조금 자잘한 거 먹는 것 같은데. 짜잘하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니 뭐 많은 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리성권 좀 되는 사람이 살림집 배정 수수료 뭐 이런 것만 먹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굵직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굵직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 중에 제가 중대 혐의는 가려놨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특가법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특가법상 가중처벌. 어떤 거냐? 대남 사업 임금 횡령 혐의도 사실은 리성권을 둘러싸고 수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남 사업 공금을 리성권이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건 리성권이 갖고 있는 북한 내부의 어떤 포지션 때문인데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대남 전문가로 리성권이 나름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고영훈 박사님, 이게 대남 사업에서 뭐 돈을 벌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다 김정은한테 결국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1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1억 불. 네. 뚝 잘라서 70%는 39호실로 가요. 나머지 300억을 통일전선부하고 국가보위성이 나눠 가져요. 거기서 이제 식료품을 100리터를 샀다. 우유를 뭐 아니면 기름을. 그러면 이제 이중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도 한 1리터에 100위안을 주고 샀는데 120위안을 주고 샀다고 계약을 맺는 거야. 1리터당 20위안이 남잖아요. 그러면 보위부든 통전부든 간에 위에서부터 또 통전부장, 부부장, 과장 이렇게 차례차례로 먹는 거야. 평양에서 이선근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거든. 이 사람은 또 이걸 해주면서 뭐 얻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또 이 사업을 계속 밀어줄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거래가 많고 한국하고 일이 많아질수록 이선근이 챙기는 돈이 많아진다. 2009년에 대남 실세, 최고의 실세였던 최승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전부 부부장.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서늘한 곳에 가죠. 집을 이제 좀 그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벽에 이제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엉성하게 해놨는데 보니까 40만 불이 거기서 나와요. 40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최승철하고 그때 상당수 대남 간부들이 그 비리 혐의로 이제 숙청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남 라인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 이 지금 숙청됐을 때가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그때 이 최승철이라는 사람의 집에 벽 뒤에서 발견된 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지난 2023년
최승철보다 지위가 훨씬 높고 막강한 리성곤의 경우는 얼마일까요? 상상이 안 될 정도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 최승철이라는 사람이 그때 어떻게 숙청됐냐면 총살당. 총살당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냥 뇌물이죠 뭐. 뇌물 때문에 총살당해요? 뇌물은 뇌물인데 그 돈의 출처를 최승철이 소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이게 단순히 대남 사업으로 니들이 벌어둔 돈을 벽장에 착복한 거냐? 아니면 저기 남조선 공작 자금이야. 그러니까 출처가 내가 이러저런 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모닥모닥 한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기에 돈의 액수가 너무 컸고 그러기엔 이 돈의 자금 출처를 최승철이 다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입증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최승철이 밝혔더라도 북한 당국에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겠죠. 결국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마자 첫 총살 사례로 최승철을 포함한 9명이 총살됩니다. 그러면 이 비리가 밝혀져서 사형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리가 엄청 많이 밝혀졌잖아요. 리성권.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사실 내가 이거 창피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이 김정은이 몰래 딴 주머니 찬 사람들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조선 동물도 알다시피 송월 누이도 그렇고 리성권 동무도 그렇고 친하지 않습니까? 예. 친하다. 그래서 지금도 녹화 중에도 어떻게 하지? 이거를 서늘한 곳에 보낼까? 용서를 해줄까? 서늘한 곳에 보낼까? 용서를 해줄까? 아주 고민 중입니다. 네. 네, 오늘 특별히 리만감 녹화 마지막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게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건 전적으로 김정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맞아. 이게 뭐 법 위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요. 북한도 물론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있는 하위법도 있는데 다 근거가 있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김정은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숙청 안 당할, 총살을 안 당할 사람도 총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리만감 녹화 막바지에 동무가 밝힌다고 하니까 위원장 동지가 좀 기다려보겠고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제보한 비리 혐의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직접 제보했다고요? 네, 자 일단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구지? 본인은 아니네요. 낙식할 사람이긴 하네요. 이름 보시면 하실 겁니다. 김덕훈 내각총리. 오 가까이 갔어. 지금 김정은 이설주 헤드 테이블에 지금 단 한 명 지금 동석을 했고요. 어머 노동신문 일명까지 나오는 인물이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용원 동지, 박정천 동지와 가죽 롱코트. 야, 이거는 패밀리인데 패밀리. 김덕훈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임명한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북한을 뭐 김씨 왕조로 봤을 경우에는 왕조의 재상이 있잖아요. 그 지금으로 치면 총리, 국무총리요. 그 북한 서열 2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재상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해서 내 위로는 한 명밖에 없고 내 밑으로는 만 백성이 있다. 이거예요. 즉 만 백성을 위에 있는 왕이든 황제든 내가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인물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북한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인물이고 어느 정도 이제 파워가 인정이 됐냐면 잠깐 보시겠지만 아까 노동신문 1면 신문 보셨죠? 네.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위원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1면을 장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일면을 장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파워를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입었던 잠바를 봐도 알아요. 잠바는 솔직히 말하면 백두혈통 외에 딱 두 사람만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김정은 외에 입어본 사람이 조영원 조직비서, 당 제2인자 조직비서하고 김덕훈 총리밖에 못 입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때도 김정일이 입는 점퍼하고 똑같은 점퍼를 입는 사람들을 딱 보면 북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측근이다. 저걸 딱 보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야, 신임이 얼마나 높으냐. 저 가족들만 가게만 입는 옷을 저 사람이 입었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껌뻑하긴 하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김정은의 엄청난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요. 그게 8월 21일 평안남도 침수 피해 복구 현장을 김정은이 방문을 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최근 몇 년간의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극심히 문란해졌다. 위험하다. 그리고 건달뱅이들. 건달뱅이들이 뭐냐면요. 북한 말로 말하면 조직 생활을 안 하고 허세 잡고 건들건들 다니는 사람. 일 안 하고. 건달뱅이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 이제 우리 김덕훈 내각 총리가 서늘한 고소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등장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앞서 이야기하신 어떤 그 내각 총리로서의 사업만 좀 부진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원색적인 비난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뭔가 또 어떤 개인적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거기 여러 가지 어떤 좀 복합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비난이라든지 비판 아닌가요? 자, 그래서 과연 김덕훈 내각 총리예요. 내각 총리의 혐의는 뭘까? 죄명은 뭘까?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썼어요. 직무태만. 그러니까 우리 쪽 법률 용어로 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뭐가 비리비리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직무태만. 근데 이거는 비리로 괜찮아 보이네. 이건 감봉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직무유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내각 총리로서 감시해야 할 아랫사람들의 관리 감독.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이게 뚝이 터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 건설 비리 혐의가 맞물려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 인민들 먹고 살 농사를 져요. 근데 이 농경지가 81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이 간석지 관리하는 건설국장이 날림 비리를 했으니까 사실은 내각을 총괄해야 할 총리로서 알았거나 몰랐거나 알았으면 공범인 거고 몰랐으면 말 그대로 직무태만 내지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무태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 비리랑 연결됐다. 근데 이 건설 비리는 먹고 사는 식량 공급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다 라니까 김정은이 건달뱅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진짜 여기 보면 제명에 비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리를 저지른 거는 건설국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서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서 진짜 정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가 북한에서 이제 중점을 하는 사업에는 에너지가 다 몰리게 돼요. 핵심적인 게 이제 유류거든요. 네. 북한의 유류가 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군 그리고 당하고 행정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건설 사업을 할 때 기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뭐 간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큰 기계들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기름에 손을 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북한의 이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이제 현성월, 리선건, 그리고 김덕훈까지 이제 소위 북한 최고의 간부들인데 최측근들이 지금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문제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셋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어떤 예측과 맞물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사실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부정부패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김정은이 가장 단호하게 참지 않은 사례를 하나 꼽으라면 장성택 처형 사례를 단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성택이 총살된 것만 기억하지
장성택이 어떤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서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을 정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판결문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부동의 2인자 장성택이죠. 뒷짐지고 있는 건가? 뭔가 리스펙 안 하는 딱. 그렇죠. 보이죠. 예. 북한이 어제 장성택 사용을 전격 집행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무역 및 폐허벌이다니와 재외기기를 조직하는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거둬쥐고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물자들까지도 중도에서 가로채 신복철개들에게 나눠주면서 제놈의 난내기를 하는 무엄한 짓을 하였다. 장성택이 2009년 한 해에만도 제놈의 비밀 돈 창고에서 462여만 유로를 꺼내 탕진한 사실과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매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참 오랫동안 이렇게 잘 해먹다가 조카손에 죽었어요. 기본적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모든 연유, 기름, 그게 당 행정부 54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돈이 샜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지에 나가 있는 해외 식당들 행정부가 관리를 했던 게 한 5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거기서 1년에 다 모아지는 돈이 한 1억 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1,000억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성택이 2인자니까 그 손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김정은으로서는 모든 권력이 지금 장성택을 통해서 자기한테로 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자기 영이 안 쏠 거를 알은 거야. 그러니까 당과 국가에서 제일 큰 사람을 하나 치고 2015년에는 인민무력부장, 군부에 제일 가는 사람을 치면서 결국은 권력을 자기 손으로 가지는 거거든요. 자, 해임은 기본이고요. 숙청. 지금 이제 장성택의 일례처럼 이제 총살까지 시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3명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성월, 리성건, 김덕훈. 당연히 이제 숙청이 되거나 혹은 해임될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 북러 정상회담 때 보니까요, 현성월 여전히 김정은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훈도 노동신문 1면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숙청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나온 비리만 봤을 때는 뭐 숙청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한 숱한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현성월, 리성건, 김덕훈이 건재할 수 있는 건 그 바로미터가 장성택 판결문인데, 짧고 굵게 크게 5가지. 첫 번째 국가전복으로, 두 번째 인사비리, 세 번째 매국 혐의, 네 번째 외화 유출, 5번째 장성택 판결문에 적시된 혐의가 결정적인데 태도 불량이에요. 위원장 앞에서 건성박수를 쳤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이 있는데 삐딱다리를 짚고 약간의 괘씸죄. 빗짐을 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을 보였다. 현송월, 리성권, 김정은 앞에서 지금도 쩔쩔매면서 굽신굽신합니다. 장성택 같은 태도 불량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를 봤어요. 가방 사진을 좀 한번 보면 2015년에서 베이징에서 있었던 모란봉 악단 공연 당시 현송월이 든 가방은 700만 원 상당, 당시 가격으로 샤넬 가방이었어요. 더 비싸요. 지금은 더 비싸요. 올랐죠.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 회담 당시 2,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들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송월이 든 가방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일까요, 윤아 씨? 이 가방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지금 봤을 때
2015년보다 점점 가방이 비싸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2,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전에 그 에르땡 그것만 네. 해도 이제 그게 한 2천만 원 중반선이니까 그것보다 아마 더 비싸졌을 것 같아요. 한 3천 중반 아닐까요? 3천 받고 또 더 금액 네? 더 큰 금액 들으시면 3천 계십니까? 받고? 3천 받고 또 더 금액 네? 더 큰 금액 받고? 들으시면 3천 계십니까? 받고? 이번 박로 때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가방을 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왜? 비싸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현송월에 대해서 이런 비리도 있고 저런 비리도 있고 불만 볼멘 소리가 북한 안팎에서 막 제기되고 있고 까딱하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현송월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걸 느껴서 현송월이 어쩌면 이번 러시아 때는 제 수령님 그래도 제가 검소하게 이제는 과소비 안 하고 저렴한 가방 들고 다니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남조선 동무들은 이 김정은을 아주 그냥 물러보는 방식이래. 사실 송월 누이를 내 아주 엄청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 종민 동무. 예? 내가 어떤 처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처벌 안 한 거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벌법이 뭐냐? 바로 명품 가방 착용 금지 3개월. 명품 가방 착용 금지 3개월. 3개월? 이거는 여자들이 도저히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글쎄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 같은데 있는데 3개월 들지 말라면 엄청 혹독하죠 이미 여자들한테는. 즐겨본 사람인데 찾지 말라니까 얼마나 그치 힘들겠어. 힘들죠. 혹독하죠. 거독하고 진짜. 그렇지.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이해세 못 들어. 그래서 이번 러시아 방문 때 자세히 보시면 그 여정이는 명품을 맸습니다. 그래. 근데 송월루이는 명품을 들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지. 북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김덕흠 총리. 저희가 보면은요, 9월 6일 날에 북한에서 전술 핵 잠수함 진수식이 있어요. 네. 그때 앉은 사진 보시죠. 어머나. 그때 앉은 사진 보시죠. 양같이 교수도 저런 교수. 그러니까. 야, 저 여름에 저러면 소금이 되어 술 걸려요. 아이고야. 아니, 너무 다소곳하다. 너무 착해 보인다. 해도 바로 해라. 딱 지금 다소하게 앉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은 5주년 기념 사진 보면은요. 거의 9월 8일 날 열린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사진 보면은요. 거의 90도 폴더블 인사인데 김정은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레이저 나와요. 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인사가 그냥 김덕흠 총리의 인사가 아니라 다 봐라. 네, 봐라. 이 사람처럼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역사적으로 그 어떤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숙청, 너무 많은 과한 숙청을 하면 그 정권이 무너져요. 이 장성택 숙청 때부터 북한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오늘따라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뭔데요? 쓰는데 동상, 이몽, 양봉, 위하지 마라예요. 특히 장성택 그 처형 판결문에도 그게 있거든요. 뭔 동상, 뜻이에요? 이몽 말 그대로 너랑 나랑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 꾸지 마라. 목적이 같아야 된다. 네. 그리고 양봉, 위가 뭐냐면 이게 원래 중국 고사성어인데 이게 뭐냐면 양봉 밝을 때는 딸랑딸랑하고 위 어두운 데서는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선 넘지 마라. 이거예요. 말은 세게 해서 구두 경고를 하되 이 사람까지 날려버리면 자기 정권이 무너지니까 구두 경고로 끝나자. 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숙청만 하는 거는 이건 방법이 아니다. 사실 김정은이 죽이려면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는 건데 아마 세계 여론을 좀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김덕훈이 이제 금방 죽을 거다. 그리고 일본. 또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김덕훈 총리 위험하다. 저 또 숙청될 거다 이러니까 아 요거 좀 가지고 놀기가 재미날 것 같아 이 사람으로서는. 나 안 죽이잖아. 지금 잘 나와서 잘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런 걸 수 있는데 북한에서 보면
한국 언론 동향을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언론 동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갑도 보더라고. 아니 근데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 한국의 이런 기사들을 막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검색해서 보는 시스템은 없고요. 하루통신이라고 일명 적정통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 나온 내용들을 다 써요. 요약해서. 그건 그날 아침에 배포했다 그날 저녁에 회수를 해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북한 상층부는. 이거는 김정은한테는 그렇죠. 더 정확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얼게 했다가 녹였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총리, 내각 총리는 이미 과메기가 됐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근데 리성건이 궁금합니다. 요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할 많고 말 많던 이성건이 한동안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서 출발하는 평양역에서 모습이 포착됐어요. 최근에 평양역에서 모습을 보인 이성건의 그 형색을 보면은 아마도 첫째로는 그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의 어떤 소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좀 밀려나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미한 어떤 처벌이 이미 끝났을 거다. 그러니까 뭐 숙청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책벌을 받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복귀하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좀 점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전부가 소위 비수기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돼서 대남섭이 좀 활발해지면 리성건만한 인물이 또 북한에 없거든요. 막말은. 누가 목구멍 냉면 넘어가냐고 큰소리 치고 무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직으로 가서 좀 반성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리라는 게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사실 비리 때문에 무너진 봉건 왕조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그러면서 실제로 뭐 허위사령관 등 몇 명을 총살도 하고 백한 초대소 소장도 총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측근들이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처벌을 안 한다? 이게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김정은도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찾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광범위하게 당, 정, 군 간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리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아니 지도자가 왜 저래? 저런 사람들 왜 계속 끼고 도는 거야?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마음이 매우 복잡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북한의 비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몇 주 안에 혹시 몇 개월 안에 이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뭔가 당할 수도 있어요. 네, 현송월, 리성건 그리고 김덕훈 이 세 분에게 노래를 하나. 마이클 잭슨의 곡 중에서요. 삐릿. 왜? 튀어. 튀어. 빨리 튀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나 잭슨 춤 잘 추는 거 알아. 조금만 보여주라. 여기를 약간 이런 춤일까요?